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데이브 아스프리의 책 최강의 인생입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이브는 최강의 식사를 쓴 저자인데요. 그는 30세 무렵에 머리는 늘 묵직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몸무게가 140kg까지 나가면서 의사가 머지않아 죽을 수 있다고 선고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발로 뛰어다니면서 강력한 비법을 찾아 나섭니다. 전 세계의 안티에이징 관련 시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소, 티베트의 외진 수도원, 과학자, 의학 박사, 쇠화학자, 세계 최고 운동선수와 그들의 영양사들, 명상 전문가들, 주술사들, 미 해군 엘리트 특수부대 대원들, 세계 유수의 자기개발 리더들, 저자가 가르침 받을 수 있는 비범한 능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요. 그들은 결국 저자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자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다이어트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요. 몸무게 45kg을 감량했고 40살이 넘어서 생애 처음으로 식스팩도 생겼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항상 무거웠던 머리가 맑고 가벼워졌고요. 집중력도 좋아졌고 심지어 IQ도 높아졌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로막았던 두려움과 수치심, 분노의 감정들과 헤어졌고요. 이후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달러 가치의 기업을 세웠고 2권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우울증에 차있던 140kg의 불만 덩어리가 죽음의 경고를 받고 새롭게 자기 개선의 여정에 나섰던 것,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인물에 이르렀다는 것, 책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가 기나긴 20년의 긴 여정에 나섰고 그것으로 최강의 식사를 지었고 뒤이어 최강의 인생을 썼습니다. 그의 성공에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20년간 발로 뛰어다니면서 배운 최강의 식사를 먼저 만났으면 좋았을 터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작품 최강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들 450명을 만납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8시간씩 곱하면 3600시간, 그 시간 동안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44개의 법칙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만난 450명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데요.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인물들이 새로운 규칙을 정립하고 한계를 확장하며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한 사람의 구루나 멘토를 쫓아가는 일이 대단히 위험하기에 450명 수많은 성공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44개의 법칙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2법칙,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집중하라. 우리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결정할 때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수많은 게임 체인저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단어들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꼽았다고 합니다. 열정적인, 감사하는, 에너지 넘치는, 따뜻한, 애정 넘치는, 헌신적인, 영향력 있는 등의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약점은 있고 강점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잘하는지 자신의 장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제4법칙, 내가 선택한 신념이 나를 만든다. 신념이라는 것은 항상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오늘 하루 정말 운이 좋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당신에게 행운이 있는지 없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대요.
운이 좋다고 믿는 신념 덕분에 자신감이 생기고 일도 훨씬 잘 진행될 테니까요. 법칙 9. 평균은 적이다. 여기서는 다니엘 에이멘 박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1년 정신과 의사였던 에이멘 박사는 SPECT 촬영에 감탄하게 됩니다. CT와 MRI가 두뇌의 구조를 해부학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인데요. 뇌의 혈류와 활동 패턴을 추적해서 두뇌를 분석하고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어떤 정서를 느낄 때 두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SPECT 촬영입니다. 에이멘 박사는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임상 활동에서 SPECT 스캔을 적극 활용합니다. 그 결과 진전해 보인 환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동료들은 그를 향해 끝없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는 확신이 있었기에 비난을 뚫고 나갑니다. 잠깐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느 늦은 밤 에이멘 박사의 재수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9살 난 아들이 농구장에서 어린 여학생을 공격했다고 털어놨다. 에이멘 박사는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다니엘, 이 아이는 좀 달라요. 잔인한 면이 있어요. 이제는 웃지도 않아요. 에이멘 박사는 동생의 집으로 가서 조카가 그린 그림 2장을 살폈다. 하나에는 조카가 나무에 매달린 장면이, 다른 하나에는 조카가 다른 아이들을 총으로 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재수를 돌아보며 내일 아이를 데리고 제 사무실로 오세요라고 말했다. 에이멘 박사는 조카와 함께 자리에 앉아 물었다. 무슨 일 있니? 아이는 대답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꾸 화가 나요. 에이멘 박사는 조카에게 괴롭히거나 부적절하게 몸을 만지는 사람이 있었는지 물었다. 아이는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조카의 머리를 촬영했고 좌측 두 옆에 골프공만한 낭종을 발견했다. 스캔 영상을 보니 아이의 측두엽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박사가 태어나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만 그날 이후 같은 사진을 수없이 목격했다. 좌측 두엽은 폭력성을 관장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종양 때문에 조카는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이다. 당시 일반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갔다면 어땠을까? 그저 아이의 감정적 증상만 치료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면 병의 원인은 절대 밝혀낼 수 없었으리라. 에이멘 박사가 낭종을 제거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 수술을 한 후 조카의 행동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낭종이 뇌를 짓누른 나머지 좌측 두엽을 감싸고 있는 뼈가 약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만약 그 상태로 아이가 농구공에 머리를 맞았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터였다.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테니 말이다. 그 사건을 계기로 에이멘 박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돌팔이라고 생각하든 욕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SPECT 스캔이라면 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SPECT 활용하지 않은 정신과 주치의 진단으로 방치된 환자를 생각해보라. 뇌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몰라 감옥에 수감되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에이멘 박사는 SPECT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결심했다. 나 역시 박사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다. 내가 에이멘 박사에 대해 처음 들었던 것은 그가 한창 거센 비난의 중심에 서 있던 2002년이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과학적 근거는 충분했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와튼스쿨 MBA 과정을 밟고 있던 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발버둥 치고 있었지만 커리어는 내리막길이었다. 학교 시험은 간신히 턱걸이하는 수준이었고 인간관계는 말할 것도 없었다. 에이맨 박사를 만나 내 두뇌에 독성 물질이 가득한 것을 확인했다. 그저 어안이 벙벙했다. 결과를 확인한 에이맨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인 줄 모르고 이 스캔 영상 결과만 봤다면 아마도 다리 밑에 사는 중독자의 뇌를 찍은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 뇌는 약물 중독이나 독성 곰팡이와 같은 환경 독성 물질에 노출된 사람의 뇌처럼 활동이 현저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화학물질로 인한 두뇌 손상이 스캔으로 확인된다고 박사는 설명했다. 내 뇌에는 분명 이상이 있었다. 이상해 보이겠지만 박사의 설명을 듣고 묘한 흥분감이 느껴졌다.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찾았으니 희망이 있다는 의미였다.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내면은 그렇지 못했다. 평생 동안 나약한 사람이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원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SPECT 스캔을 통해 나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 문제란 것이 드러났다. 마음이 홀가분했다. 에이맨 박사의 도움과 끝없는 바이오 해킹으로 뇌가 제 기능을 찾은 후 나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이, 훨씬 멀리 나아갈 수 있었다. 다른 의사들이 환자의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에이맨 박사를 조롱하는 데 몰두하는 동안에도 박사는 굴하지 않았다. 그가 호기심을 잃지 않은 덕분에 SPECT를 환자 치료에 적응할 수 있었음에 감사할 뿐이다. 만약 내 뇌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나는 평생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으리라. 동료 의사들의 생각과 비난, 그 편견을 뚫고 나가야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됨을 다니엘 에이맨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11법칙,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이지 마라. 이건 지난주에 말했던 노력하지 마세요. 정신력으로 극복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내용과 닮았는데요. 내 몸의 한계를 존중할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13법칙은요. 일찍 일어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최강의 인생 이 책에서요.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달랐던 건강 지침으로는 몸과 머리를 수평되게 눕히지 말고요. 머리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가도록 하고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워 자는 것이 몸에 이롭지 않다고 합니다. 옆으로 누워 자라고 하는데요. 저도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생의 법칙. 어떠한 자기 개발서에도 빠지지 않는 것. 여러분도 다 아시죠? 감사하는 마음이 뇌를 재설계한다는 것입니다. 제42법칙. 감사함은 두려움보다 힘이 세다. 제44법칙. 감사하는 마음을 도구로 활용하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